제 강의가 맞아요. 근데 안 한 사람들은 학원 같은 데 이런데, 안녕하십니까. 저 477페이지 7회입니다. 1차 저 기출 나갑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나가갖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시고, 오늘은 이거 끝나고 뭡니까, 법령도 해야 되거든요. 법령도. 그래서 합니다. 331번입니다. 101번이거든요. 330페이지. 유통의 특성입니다. 유통의 특성. 형님 한번 풀어보이소. 자, 상식선으로 수산물 유통 같은 우리가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상식선으로 25문제에서 15문제 맞합니다. 그걸 나중에 2차를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지. 아, 유통물이 쉽다, 어렵다, 이런 개념은 1차 얘기고, 어차피 결국은 2차가 통과돼야 되니까, 2차에서도 유통료는 5점에서 7, 8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대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2차에서도 언급이 되니까 반드시 준비를 하셔가지고 2차에서도 5점에 10점 이상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1차 올해 같으면은 이 법령을 아까 전에는 유통론에 지금 아까 전에 2차가 빼고요. 유통론만 할 게 아니고 법령하고도 지금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법이 이 유통론의 핵심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2030 해수부에서도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정책에 따라서 6단계에서 4단계 유통 마진을 유통 단계를 줄이면서 하는 정책, 그리고 수산물 1억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골드 체인 여기가 35조. 그러면은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을 법령에서 놓을 것이냐, 일반 유통론에 놓을 것이냐를 어디로 놓아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올해는 법령이 포함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수산물 유통 및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세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여기 법령에서도 세 문제, 여기서도 간접적으로 두세 문제가 언급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도 언급되고, 그리고 여기 법령에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 있잖아요. 안정법. 가격 안정법은 여기서도 5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이 3문제 나왔으니까 한 4문제로 줄어들겠죠. 모든 시장, 중앙 도매시장, 도매시장부터 다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유통론하고도 관계되는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도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 작년에도 나왔고요. 그죠? 나왔죠? 아까 제가 보니까 이 차가. 그럼 그냥 유통론을 단순하게 유통이론만 보고 수요 공급 공수만 보고 유통마진만 볼 게 아니고 농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유통의 특성, 수산물의 특성이니까 결국 뭡니까? 수확 전후 품질 관리에 수산물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뭐 김용희 책이나 너는 책 봐도 일반적 특성이 있고요, 조직상의 특성이 있고, 뭐 이런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 일반 특성 같으면은 수분이 많다, 수분이 60%에서 93%까지 되더라. 결국 수분이 많고 지질이 있고 뭐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부패가 심하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여기 수학 전후 품질관리 이론이 유통론의 이론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수산물 유통론의 유통이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수산물의 특성, 일반 조직상의 특성을 가지고 이론 1차를 여기 이론서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특성을 보고 유통론을 볼게요. 그 다음에 특성을 잠깐 이 책을 안 하고요. 이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1차 기출을 보더라도 이론이 있으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앞에 걸 안 나간 데서 안 보면 안 됩니다. 앞에 50페이지입니다. 앞에 50페이지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원료의 특성, 이경희 교수 책입니다. 이경희 저쪽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 이거 뭐 일반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직상 특성이 있고요. 한 번에 성분상 특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해 놨습니다. 맞죠? 보이죠? 이론은 이거는 앞에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보시면은 그거 맞네요. 일반적 뜻을 보면은 수분의 다량 함유로 부패 및 변질이 용이하다. 맞죠? 그죠?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많은데 20대 80이랍니다. 근육조직이 축유, 소, 돼지보다 비교하여 단순하고 자기 소화가 신속하고 부패 세균이 부착기가 많다. 선도가 떨어지면 강한 비린내 나며 담수보다 해수의 경우 심하다. 어패류에 근육 껍질 등 여러가지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부패가 되면 색소가 사라지죠. 그래서 간능검사가 되는 거죠. 간능검사를 합니다. 색깔 같은 거 봅니다. 이들의 세포를 함유하는데 이 세포의 수축, 확장 등 여러가지 다양한 색채를 나타낸다. 조직적 특성은 어체 조직은 머리, 몸통, 꼬리로 나누어지지만 근육의 특성이 있고 식용 가능한 것은 골격근이다. 그래서 성분상의 특성 보니까 가당어를 보니까 다량어를 보니까 수분이 70%랍니다. 단백질 25.4, 지질 3점, 그리고 탄수화물, 해본 등으로 있답니다. 수분은 어린 고기에 많겠죠. 치어라는 것은 태어나가지고 알, 자어, 치어인데 치어 다음에 유어 이렇게 되잖아요. 치어라는 것은 1년 이하의 어린 고기를 치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고 적색어보다 백색어의 수분이 많답니다. 그럼 백색어의 수분이 많고 치어의 수분이 많다면 백색어나 치어가 부패가 심하다는 얘기겠네요. 지질의 일반 성분 중 가장 변동이 심해가지고 지질하고 산소가 결합되면 산패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어체에 함유되어 있는 각 성분의 특성을 보니까 수분도 보면은 자유수와 결합수로 준결합수로 구분이 됩니다. 미생물이 활동하는 것은 자유수나 준결합수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수가 많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수분의 함량을 줄이는 게 AW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준결합수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결합수를 보니까 이 자유수인데 그 중간에 되는 준결합수가 준자유수가 있다면 준결합수가 있대요. 여기는 안 적어, 옆에 있어요. 51페이지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수라는 것은 미생물이 침투를 못하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은 세균, 호모, 바이러스가 미생물입니다. 이 미생물이 이용하는 것은 자유수와 준결합수를 이용하지 결합수는 이용을 못한답니다. 결합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합수에 대한 특징도 기출 문제였고요. 단백질이 있고 지질이 있습니다. 지질을 같으면은 옆에 불포화 지방산이 나오면 EPA, DH가 정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EPA는 불포화 지방산에 EPA는 EPA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탄수가 20개이고 오메가3 5개입니다. DHA는 C 탄소 결합이 22개고 6개입니다. 저번에도 수산물 기출 문제를 한번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죠. 자, 이 내용하고요. 또 앞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앞에도 자연수 결합수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만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330페이지에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주로 품질 관리에 수산물 일반적 조리상 특성을 가지고 요걸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통용 이거는 331번은 앞 페이지에 조직상 특성하고 일반 특성 해가지고 50페이지를 보시라는 겁니다. 50페이지를 보고 여기 노는 유사한 문제를 커버를 해라는 겁니다. 330페이지 1번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단순하게 끝나면 안 됩니다. 네. 아니 내가 330, 네. 수산식품에 대한 특징이 있고 네. 수산물에 대한 특징이 있어. 그렇죠. 그걸 한번 언급 한번 살짝 해주고. 수산물에 지금 이 문제는요. 수산물에 이거 있잖아요. 수산물에 유통이잖아요. 수산물 이제 1번 문제는 수산물에 대한 유통의 특징을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수산식품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인데, 자, 여기서 지금 수산물의 특징을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조직상이 있고 뭐 일반적이 있는데 수분이 많다. 그리고 부패가 심하다.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수산물의 특징 수분이 지금 60에서 93% 되니까 미생물이 발육을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부패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데 고심을 해야 돼요. 저 골드체인이 무조건 개입이 돼야만이 신선하게 유지가 되고 식품이 안전성이 됩니다.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대안이 뭡니까? 수산식품 가공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공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공품이 물론 그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가공품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요 수산물이란 본질적인 특징 때문에 가공품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먹어버리면 되는데 먹질 않고 소비지까지 오는 어떤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가 냉장, 냉동 문제가 놓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산식품의 부패 문제가 되니까 TTT 곡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부몬 곡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 수술이. 그러면 결국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저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수산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가공식품입니다. 그런 매치만 다 용어만 달라서 그렇지 같은 개념이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수산식품을 만드니? 만드는 목적은 수산물에 대한 본질적인 특성 그것 때문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수산식품 본질적으로 부패가 심하지만 이 수산식품에는 미생물 방지 세균의 어떤 침투가 심하니까 결국은 수산식품에도 냉장식품, 냉동식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결국은 수산물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우수체계를 보면은 수산물의 그 수학적으로 수산물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첫 페이지가 뭐냐면은 수산 가공품의 특징을 바로 내놨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해가 안 했지만 결국은 수산물의 특징이나 수산식품이나 수산가공품의 특징은 똑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결국은 목적은 수산물 자체의 부패가 쉬운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수산식품을 만들고 가공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만들면 보존이 되고 보존이 장기간 되겠지만 장기간 되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TTT 곡선이란 냉장, 냉동 곡선하고 같고 냉장 시설이 나오고 냉동 시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페이지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산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수산 가공품의 특징이 첫 페이지에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볼 때 왜 그랬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김용희가 강의할 때도 수산식품이나 수산가공품이나 수산물의 특징 같은 걸 구분 없이 얘기하는 이유가 결국은 동전의 앞뒤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수산물의 유통의 특징이 했으니까 가공이나 식품, 수산물 유통이니까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한 거 있는데. 그래서 330페이지는 101번인데 이 정도면 그 형님 이해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동전 앞뒤다 이 정도 해가지고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1번 문제가 유통의 특징이니까 수산물의 개념 이 특징을 여기서 가지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경계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들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 따로 이 과목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가 쉽다. 품질 관리가 쉬우면은 농수산물법 5조 포준구역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냉장이나 골드체인 유통법 35조가 놓을 필요가 없죠. 어렵다 이게. 가격 변동이 크다. 왜 그러면 가격 변동이 크다는 건 수사 일반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 가지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빨리 나올 거니까. 바다를 보면은 자연산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연산을 잡으러 가면은 왕분석을 해야겠죠. 왕분석이라든지 개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고기가 어디에 있더라. 그리고 나서 뭐 습성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습성이죠. 뭐 우리가 이제 사람 습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섭 같은 걸 가지고 온도, 특히 온도에 어떤 온도에는 어떤 고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죠. 근데 잡으러 가려고 딱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보니까 태풍이 옵니다. 못 잡죠. 근데 사람이 원하는 수요는 이 나가서 수요가 지금 100이었으면 100을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관에 하는 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답하고 50밖에 없으면 50을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100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50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2배로 뜰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연산이나 그래서 양식을 만들겠죠. 양식을.
양식도 그럽니다. 양식산을 만들더라도 역시 양육하는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또 질병을 방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계획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산도 마찬가지 양식도. 물론 양식산은 인위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컨트롤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번엔 문제가 가격 변동이 크다가 답이지만 이런 베이스를 깔고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이 지문 하나를 다 고민하면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번에 고객값 군질화가 쉽다. 이것도 안 되죠. 아까 1번하고 2번, 3번 같은 게 포준 고객을 왜 근거를 하겠습니까? 해수부 장관이. 안 됩니다. 유통경로가 단순하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산물의 특징을 보니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에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여기 오는 그 바다에서 이 생산지에서 잡았는데 소비지까지 오는 어떤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 태평양에서 잡았어요. 태평양에서. 먼 거리입니다. 저 남극에서 잡았어요. 메로 같은 건 남극에서 잡습니다. 남극에서. 그 빙하를 깨고 들어가서 그저 얼음을 깨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오는 데만 하더라도 한 달, 2달 걸립니다. 잡아가지고 쫓아오더라도. 그런 것들은 냉장인에 냉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다에 양육을 합니다. 이제 없잖아요. 양육을 하면 이게 산지죠. 산지에서 내가 지금 소비지까지 서울에 이제 저는 목동 삽니다. 남들 별로 돈 안 되는 목동에 산답니다. 저는 목동에 집이 없고 이제 김포에 집이 있습니다. 목동은 애들 때문에 살고 있고. 그럼 이까지 들어가는데 이 중간에 지금 생긴 거 중간에. 중간을 지금 누가 갖다 줄 거냐 이게. 중간에 갖다 주면서도 유통하면서도 신선도가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언제라도 질병이 생길 수 있고 언제라도 부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 전문가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마진 도매시장 단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산품은 있잖아요. 그 부패가 안 되겠죠. 공산품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틀이 쪄가지고 프로덕트가 되어 있으니까 수입해와 시장에 파는 것도 간단하죠. 도매상 누가 수입해 오면은 도매상이 중간상 물론 그것도 복잡하지만 이게 더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또 뭐냐면은 소비를 하더라도 제가 생선을 좋아한다 해서 하루에 1만에 먹는데 100만에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량 소비라는 겁니다. 대량으로 잡아지는 소량 소비니까 중간 상인들이 분배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당이라든지 집단 급수소가 아닌 곳에는 소비가 양이 소량 소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할 수밖에 없고 중간 상인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중간 상인을 개선하는 것이 수산물 유통법 49조 48조의 6단계에서 4단계입니다. 그래서 유통마진을 굉장히 민감하게 시험에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1번 문제가 간단한 문제지만 모든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의 직접적 유통, 직접 유통, 간접 유통. 직접 유통이라는 개념이 뭘까? 이 고문을 한번 내보시라는 겁니다. 답이 먼저 옳지 않은 것은 그런 수산물의 이인자 그 교수가 직접으로 유통하는 건 전문 협동조합의 전문 중매인을 격려한다. 이거는 이제 간접으로도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거 직접 유통을 그냥 그 1대1 대응 이런 개념으로 낸 것 같아요. 질문에서. 직접 간접. 그러니까 왜냐면은 문제를 풀 때도 1차든 2차든 102번에 2번은 뭐예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즈니스 커스텀입니다. 그러면 유통법 47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2번하고 1번은 대치되는 겁니다. 중간 마진이 중간 상인이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4번 볼게요. 수산물 유통에는 수산물의 화폐 교환이 상적으로 화폐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돈을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자 질문에서는 직접적 유통, 간접적 유통이라는 교수들은 쓴다는 거. 왜? 유통론이란 경영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직접 유통이냐, 간접 유통이냐, 이런 개념으로 쓴다. 이런 개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이론 읽어보면 쉽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3번입니다. 물적 활동입니다. 자, 상적이냐, 물적이냐 이런 개념을 쓰는 겁니다. 물적은 물건입니다. 수산물 자체의 이동을 물적이고 상적은 소유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니까 금융, 돈을 주는 거는 돈을 빌려주고 하는 것은 매매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금융은 빼놨고는 운송, 보관, 정보 같은 문제는
물적, 물건에 대한 정보라는 거죠. 물건에 대한 보관, 물건에 대한 냉장, 운동, 운송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상적 유통은 소유권이다. 아까 말 씌어 됐잖아, 그죠? 소유권 이동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4번입니다. 생산자가 주로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의액한 후, 이게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적으십시오. 프리베이트 PB입니다. 차입자에게 의약물의 판권을 양도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객주가 단어입니다. 객주가 뭡니까? 마트입니다. 물주. 그렇죠. 물주죠. 이게 이제 경영학에서는 이렇게 객주란 말은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 객주가 있다 했는데 우리가 지금 최근에 했던 경영학에서는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이게 이제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이겁니다. 프리베이트 브랜드입니다. 이 소유권은 누구한테 아까 생각나서 그랬는데 그러면 잡아오면 소유권이 객주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객주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요. 지금 이게 프리베이트 브랜드 같으면 객주가 이제 객주라고 해서 나왔지만 이 배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일항차를 가잖아요. 일항차를 가잖아요. 그죠? 일회차를 가면은 얼마를 잡든 간에 요거 잡은 양을 지금 객주가 사버린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배를 가면은 직접비가 있고 간접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비용을 빼고 요거는 이 물량에 대해서 아니면은 이 객주가 직접비 간접비까지 다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 총체 일에 나가는 그 비용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주고 네가 이거 땡깡만 부리지 말고 다 잡아오면 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럼 객주가 중앙 상인입니까? 최종 소비자입니까? 아니 이제 중간 상인이죠. 그럼 그래 봐야죠. 중간 상인이고 마트, 대형마트. 내가 누구 마트라 얘기하냐 대형마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에 가면은 대형마트가 물론 우리 한국에서 잡았으면은 원산지도 메이드 인 코리아 되어 있지만 대형마트 이름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용의 마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상표 자체에. 그게 뭡니까? 자기가 받아가지고 딱 양육하자마자 산지에서 자기 가공회사로 바로 데리고 갑니다. 가공회사 거기서 어체 어육 분리해가지고 가공해가지고 비식용 같은 것은 사료를 만들든지 어비를 만들고요. 그죠? 그것을 만들고 나머지 식용 같은 것은 마트로 바로 보내면서 보통 보내면서 포장하면서 바로 자기 마크를 김용의 마트 딱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 붙이죠. 파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기분 나쁠 줄은 몰라도 좋은 면에서는 중간 마진이 없기 때문에 중간 사람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1대1 거래하고 비용하고 같잖아요. 비용이 코스트가 싸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마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는 주장하잖아요. 비용이 싸다 소매상보다. 근데 독점이 돼버리면은 이게 독점이 되잖아요. 비용을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겠죠. 그렇지 그걸 독점을 안 하고 가전보다도 다수의 마트가 있잖아요. 무슨 마트 뭐 김용희 마트 뭐 김용희 투 마트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쟁이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저가 정책을 쓰죠. 저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간에 유통마진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객주가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객주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에 확보가 확실하잖아요. 투입되는 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 객주가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그렇죠. 있고. 말만 객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가가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아니죠. 이 객주가 처음 나온 게 18, 19세기 조선 때부터 객주라는 게 나왔어요. 옛날부터 객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보면은 어투리나 어디 시장에 가면은 객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삽니다. 그리고 개성상인은 뭐 샀습니까? 앞으로 수품사 객주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프리베이트 브랜드하고 좀 유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작년에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브랜드가 나왔다 아까 해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해석을 뭐냐 객주 다음에 유사 도매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도매상 소매상으로 했는데 이것도 해석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경영학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샀어요. 내가 도만해가지고 물건을 샀어요. 그때서 내가 가지고 이 말대로 유사 도매 시장 넘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도만하면은
내가 마트를 운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그 소매 시장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객주가 프리메이드 브랜드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이 객주가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시장을 전국에 10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갖다 주면 되는지 유사 도매시장 갈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이론적이다 이런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산지 시장입니다. 자, 그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 유통을 보고 있는데 얘 유저는 프리메이드 브랜드, 이런 거 뺍니다. 아까 전에. 유통용이니까, 자, 여기가 생산지가 있습니다. 생산지가 바다가 될 수 있고요. 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양식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가져온다 치면은 양육을 하겠죠. 1차 양육을 하겠죠. 여기가 산지라고 지금 개념을 잡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비지까지 갑니다. 소비지. 여기는 중간이고요. 중간. 여기가 이제 도매시장 같은 시장이 오겠지만 산지 시장 이런 개념을 보고요. 딱 양육했다는 개념입니다. 소비지 시장 이런 식으로 개념을 중간 시장 이런 식으로 개념합니다. 여기서는 산지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대응이 되는 게 바다와 산지와 중간과 최종 시장을 구분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양육 진열의 기능 산지 맞네요. 바다도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행성 가능하겠네요. 대금 결제 가능하겠네요. 판매하면 그죠? 상식으로 가면. 그 다음 생산 의획의 기능 바다를 잡는다. 바다로 가겠네. 그죠? 그렇죠. 여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생산지. 그러니까 이 파트를 구분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볼 때. 자, 그 다음에 개통출하입니다. 자, 아까 개통출하는 수산업법에 보면은 매너나 받은 어촌계나 지구별 수입이 개통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입이란 말을 쓰죠. 그리고 쭉 보니까 수입밖에 없네요. 위판장. 그러면 결국은 수입 위판장은 산지에 내리면은 여기가 위판장이 있다는 겁니다. 위판장 내리는데 제가 우리 동기 남흥란에 그게 그 포항우에 거기에 갔거든요. 네? 영덕인가? 울진. 아, 울진 갔어요. 울진에 가는데 위판장 가니까 꽃게 있잖아. 대게 같은 거 오면 여기 위판장에 막 이렇게 막 사진도 올리나 그 당시에 뭐 동기 해장되고 나서 전국에 순회를 다 했거든요. 저는 순회를 다 했습니다. 가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남흥란 샵에 가보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산지 위판장. 그러니까 양육의 산지 위판장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제 위판장. 중간상인이니까 수산물 유통 및 유통가격법을 썼고요. 유통가격 안전법을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는 산지란 말을 여기 썼고요. 여기서는 산지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다만 오로지 한 명 산지 유통인이라는 말만 씁니다. 저번에도 아니다고 한번 했죠. 유통인만 여기 들어갑니다. 법에 이런 개념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매시장 유통주체. 자, 도매시장에도 왔습니다. 이 도매시장은 이 유통법을 하면서 수산물 유통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전법을 그 도매시장에 얘기한 겁니다. 유통주체는 국가입니다. 중앙도매시장 국가, 지방도매시장 지자체, 민영도매시장 민간인 개설자입니다. 그리고 유사도매시장은 민간인. 아직 법적인 흡수가 안 된 거죠. 시설이 다르죠. 아닌 것은 도매시장 법인, 시장 도면인, 중도면. 얘는 이제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니까 이게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 문제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중앙 도매시장, 도매시장이 있는데 이 도매시장이나 그 지방 도매시장 안에 유통하는 구성 주체입니다. 유통 구성 주체를 물어본 겁니다. 도매시장 안에도 도매시장만 시설하고 인적만 구성해놨고 수산물을 매매한다든지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중도면에 이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중도면인부터 경매사부터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도매시장 이 안에 이제 이 중앙도매시장을 한 사람이 지자체니까 개설자라고 합니다. 개설자에 앉아가지고 그 개설자가 보면은 유통구성 주정 하나 1번 안에 도매시장 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밑에 뭐 경매사가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농수산물 유통법이 가격 안정법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상 법인안에 시장 도면인, 이건 또 이제 그 개설자에 또 해가지고 법인이 있고, 시장 도면인도 있고요. 중도면인도 있습니다. 물류센터는 건 시설이죠, 시설. 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한번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가지고 시전해. 이거는 유통 및 가격 안정법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 1회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몇 문제 안 나가는 이유가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 관한 법하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하고 비교를 해라는 겁니다. 지금 같이 냅니다. 다만 법령 앞에 안에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에 또는 수산물 유통 가격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말이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체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을 봐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개통주나 주도 개통은 그 수산업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수산업 구조입니다. 구조. 수산업법 구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108번입니다. 도매시장의 중도매닝. 이것도 뭡니까?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을 물어본 겁니다. 중도매닝. 여기는 중간상에는 그 농수산물 유통 가격 안정법이 들어간다 했죠. 여기는 양육 산재에는 수산물 유통법이 들어간다 했죠. 수산물 유통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들어간다 했죠. 여기는 그 중도매닝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산지 중도매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중도면이니까 유통가격 안정법을 들어간 겁니다. 안정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관, 포장, 금융, 가공, 그리고 수집, 출하는 누굽니까? 참가인인가? 아닌데 돌아서면은 저도 잊어버립니다. 수집출하는요, 적으십시오. 그, 산지 유통인입니다. 수집출하는 4번. 여기 그 해석이 안 돼 있네요. 4번이 답인데, 수집출하는 산지 유통인입니다. 오로지 산지 유통인 하나가 그, 유통가격 안정법,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법이 들어간다 했죠.